여선흥 대변인이 오늘 말을 많이 못해가지고 약간 좀 서운한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유시민 작가의 예언대로 됐는데 중도층과 이게 청년층이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예, 지지율이 30%로 하락됐습니다. 특히나 텃밭인 호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을 했는데 이게 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텃밭에서도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텃밭도 아니고 저 여론조사에서 그 서울이요. 서울의 부정평가가 대구 경북보다 높습니다. 아하, 서울이 그래요. 매우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 호남은 지지율 떨어지고 이게 이제 그 응답을 조금 적게 한 것 같은데 서울 지지율이 사실은 저 조사 말고 다른 조사에서도 계속 3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 민심이 확실하게 지금 민주당한테 돌아섰다. 네. 저는 계속해서 그 원인을 어쨌든 부동산이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던 거고 네. 부동산 정책을 지금 이제 그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고 있고 정부 세제 개편안이 결정적이었는데 그 정부 세제 개편안을 당이 이제 바로 잡겠다고는 했는데 그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김민석 당대표 취임하고 나서 고위당정을 지난 일요일에 했었는데 그 지난 일요일에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부에 는 전달했습니다. 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 1주택자 그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 요청이었더라고요. 요청 말고 결과를 그냥 정부가 그냥 확정을 하는 거를 속도를 더 빨리 내지 않으면은 이 서울 민심이 고착화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2030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획기적인 뭔가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김인상 당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뭔가 지금 되게 빠르게 속도전하고 있는데 이 민생 분야, 경제 민생 분야에서도 속도를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획기적 모멘텀이라 얘기하셨는데 뭐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내놓은 정책들마저도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여 대변인님은 부동산 얘기만 하셨는데 주식시장은 이제 그냥 모르쇠인가? 뭐 대책도 안 나오고 아무 그게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그동안에 오를 때는 다 대통령 덕이라고 하더니 그 레버리지의 아버지 김용범 실장도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에서 항상 문제 제기했던 게 뭐 사고가 터지면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는 거예요. 최상병 사망사고 때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냐. 왜 예비군 사망사고 누가 책임졌습니까?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 때도 누가 책임졌냐는 거예요. 그럼 무안공항 참사 때는 누가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 메시지조차 없어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그게 그동안에 좀 잘 돼가 보이는 상황에서는 모두 내 덕인데 대통령 덕인데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이제 여론조사 수치들이 모든 여론조사가 약간의 수치는 다르지만 하향 국면으로 내려가고 있는 건 이제 거의 뭐 팩트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 달 이상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서야 국민들 얘기 뭐 듣겠습니다 뭐 얘기하는데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여줬었던 모습들 본인들이 잘해서 정권 가져간 거 아니잖아요. 저희 국민의힘이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게 본인들이 잘한 것처럼 오만하게 굴었던 것들 여기에 대한 반성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첨언드리면 무안공항 사고는요. 2024년 12월이라 가지고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의 일이라서 책임을 딱히 묻는다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든 대내 악재가 겹칠 수 있는 만큼 다 겹친 상태라고 보여요. 그렇죠. 전당대회 거치면서 이제 그 지지층 분화가 확실히 나타났고 그게 뭉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주식 레버리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식 시장도 너무 변동성이 크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조금 섣부르게 건든 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그널들이 다 악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말씀하신 거에 약간 비슷하게 동일하는 게 이제
당분간은 모멘텀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거기다가 이번에 곧 있으면 좀 개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개각하게 되면 청문회가 열리게 될 텐데 일단 뭐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그만뒀잖아요. 이민식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소폭이 될지 뭐 중폭이 될지 모르겠으나 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말씀하신 뭐 김원봉 정책실장 같은 분들에 대한 뭐 교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기류가 잡히지는 않는데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시도를 해볼 수는 있으나 청문회 정국에 늘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지는 않아서 어떤 인사를 발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지만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관 뽑아가지고 분위기가 다시 올랐던 적은 여야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청문회 하면서 칭찬 이야기 별로 안 나오고 그렇죠. 다 이제 까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은 청문회 별로 하기 싫어해요. 원래 여건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려운 국면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돌파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국민이 잘 돼야 되니까 뭐 제가 여러 가지 의견 내고 있지만 제가 하나 한 거 있잖아요. 뭐예요? 그 ISA 계좌 있잖아요. 네. 그거 발표됐을 때 정보안 돼가지고 민주당의 인사들이 이거 다 괜찮다, 이거 뭐 그 나쁘게 바뀌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혼자만 이거 나쁘게 바뀌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또 들어주셔가지고 ISA 계좌는 이제 다 안 만지기로. 네. 본인이 자랑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쓴소리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야당도 아니고 정부의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고 그 오랫동안 행정법 경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 한마디에 바뀌고 바로바로 바꿀 정책을 정책이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문제죠. 자,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자업자득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질 않으면서 어떻게 지지율이 오르길 바래요? 자, 공소 취소 다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안 수사권 폐지 이거 국민의 60%가 넘게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당론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거기에 부동산 세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수없이 경고했는데도 그냥 보유세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장기공제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그게 부동산이 잡힙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건 그래요. 뭐 방향성이라고 쳐요. 그럼 이게 뭘 위한 정책인지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가격을 잡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에서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거를 윗사람들을 좀 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해야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세금을 쓴다고? 그러면 공급 이야기를 먼저 했어야죠. 유동성을 먼저 줄였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도 안 하고 내놨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국방은요. 지금 전방에 빈 기관총 들고 그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나.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 주적이 뭔지 얘기도 안 하는지를 않나. 외교 관계는요. 대미 관계는 제가 보기에 10년 이래 최악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란하고 전쟁 아니라고 아직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 이란 전쟁 끝나면 우리나라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여론조사가 오르길 바래요. 그냥 정책부터 다시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정부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반대로 이제 국힘의 지지율은 어떻게 뭐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까? 뭐 일부 올라가는 여론조사들도 있지만 뭐 미미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쇄신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는 것 같다. 다만 이제 어제 장동혁 대표가 1주년 하고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뭐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거를 넘어서서 그 당비를 내고 있는 당원이 100만이 넘는다고 해요. 당원들이 본인과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가 1년 내내 사퇴 압박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 갔다 왔을 때가 이제 최악이었던 것 같은데 선거 끝나면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겠다고. 근데 서울시장 선거는 승리를 했잖아요. 물론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 피해 다니느라 뭐 힘들었다 이런 얘기하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모멘텀은 저거였던 것 같아요. 선관위 사태가 터지고 장동혁 대표가 바로 올림픽공원에 갔는데 이게 뭐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한다는 말씀들도 있지만 근데 그때 어쨌든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는 분명히 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민주당이 굉장히 뜨뜨미지근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특검을 이끌어낸 거에 있어서는 저는 장동혁 대표의 덕이 굉장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원래는 책임을 지셨어야 됐는데 시기적으로도 한 3달여가 지나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에게 계속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4분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누가 봐도 저는 이분들은
계속 징계 받을 만한 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장도연 대표는 어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보수의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내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국면은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MBS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참 이상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저도 봤는데 속보가 떴는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통령 지지율 1%포인트 올라서 50이고요. 부정은 43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국정 방향성 평가를 했는데 올바른 방향이 48%인데 이게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고요.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45%인데 이건 5%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40에서 41로 올랐고 국민의힘이 23에서 20으로 떨어졌습니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2위입니다. 이게 MBS가 어디입니까? 이게 그 전국 지표조사라고 해갖고요. 네. 4개 여론조사 합동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전화 면접 조사로 하고, 네네. 그 참여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전화 면접이랑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그 ARS랑 차이가 있는데 전화 면접 기관 한국갤럽, MBS 그다음에 리얼미터 기자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거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조사가 나왔을 때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요, 튀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해요. 뭐냐면은 아니 저분들이 속였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여러 개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추세를 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렇지.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거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렇게 한번 튈 수도 있는데요. 다음 주엔 또 다르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일 또 한국갤럽 나오는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별일 없는 이상 계속 지지율은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저희 정부 세제 개편안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딱 뚝 떨어지는 이렇게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9월 초쯤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정부? 네. 그 일정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바꾸자고 이야기했고 정부가 이제 받아들이겠죠. 세제 개편은요. 네. 이제 그건 이제 국회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할 건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아마 12월 정도에 통과를 시킬 거거든요. 네. 11, 12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당에서 손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칼질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당에서 많이 그거 세제는 그 세법은 이제 국회에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이제 많이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 수렴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발표된 것보다는 더 상당히 완화된 쪽으로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 이제 바로 당이 고치는 건 아니고 정부가 지금 이제 다시 안을 다시 또 내고 그거를 이제 고치는데 정부가 또 안을 내면 어쨌든 그게 이제 또 보도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안이 이제 약간 이제 기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서 확실하게 당이 요청했던 거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빨리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지금 이 세제 개편이 과세 정상화 조세 형평성 이게 목표라고 하는데 이 과세 정상화가 결국에는 국민의 수용성이 높아야 된다. 만약에 이게 국민 수용성이 낮으면은 2년 뒤에 총선 끝나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니면 지금 야당이 제1당 되면은 다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2년 과세 정상화 2년 할 거냐. 그러니까 과세 정상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쨌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부동산 문제, 세제 개편 문제 여기 부동산 사는 이 주기가 있는데 정권 5년 안에 뭔가 그 답을 보겠다고 하면은 사실은 정책 목표가 굉장히 잘못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자꾸 세제 개편안 부동산 정책 그렇게 좀 펼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정부가 바꾼다고 하고 당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또 민주당 밖에 이제 왼쪽 진영 있잖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따져요. 아니 그러면은 또 민주당은 표 생각하고 지금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저러고 있는데 이거 또 맞냐? 그러면은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또 공격받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여선홍 대변인님 많은 또 목소리를 내주셔서 부동산만 지금 저랑 주파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쪽은 좀 괜찮은데. 아니 계곡 정비보다 쉽다더니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좀 개혁신당 가서 고성을 내는 방법을 좀 배워야 개혁신당이 고성을 잘합니다. 큰 목소리 좀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그룹님께서 공약은 허위고 정책은 깡통이고 줄서기가 자격이고 선동이 실력이고 이딴 게 선진국?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캡틴님께서 또 다수 국민의 민심은 무시하고 일부 강성 당원에 끌려다니는 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똑같습니다. 예. 연희동 매콤 주먹님께서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는 확실히 정동영 장관 아닌가요? 예. 주적 발언, 뭐 경의선 추진, 뭐 의료기기 지원, 이 나라 대통령 정동영인가요? 왜 이따위 발언해서? 예. 대통령이 정동영 라인이었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가불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은 인사한 거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개각을 할 거로 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외교부 장관과의 마찰 이런 것들도 나오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동영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되고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아마 이번 개각의 1순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규백 장관과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지금 지지율 상황을 봤을 때 이 MBS 제외를 하고 네. 아마 교체 가능성을 좀 높게 보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규백 장관은 지금 3사 통합을 어떻게든 본인이 책임지고 야 이것까지 하고 가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너무 많던데. 예. 근데 이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이란에서 한반도로 관심이 이제 옮겨갔잖아요. 네. 어제는 그 본인이 지난번에 올렸던 글 똑같은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지난번에 그 본인 그 SNS에 올렸던 거. 근데 그 11월 달에 시진핑 만나러 여기 중국에 오거든요. 그때 이제 김정은 만나겠다고 자기네 스태프들한테 준비하라고 막 그렇게 막 압박한대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국방이나 통일부 장관 교체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이번에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국방이나 통일부는요 정말 너무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당장 바꿔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저기 통상교섭본부장을 왜 바꿨는지라도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관세나 이런 것도 없고 트럼프가 왜 그러겠어요. 지금 대미 투자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너네 호남에다 800조 넣겠다고 그랬잖아. 돈이 없는 것도 아니네. 왜 우리 투자 안 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은 아니 통상교섭 쪽을 잘해가지고 가야지. 지금 국방이나 이런 건 엉망이에요. 제가 보기에. 아니 이번에 연합훈련 뭐 축소된 것도 코리아 패싱 아니냐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거 미국 국방부에서도 몰랐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재밌는 게 항상 잘 될 때는 이 대통령 덕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 강훈식 실장이 수지와일스 비서실장이랑 한 라인 구축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이게 한 라인으로 들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럼 과거에 그런 거 자랑하지 말던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또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비서실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다 하고 정부도 그 뒤에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이번도 그 한미 그 연합훈련 축소한 것도 그 브런슨 미국 사령관이 그 국방부 와가지고 우리 한국 기자들한테 그 취재하면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약간 신경질적이에요. 여기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SNS 못 봤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 트럼프 그 대통령이 한 몇 달 전인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쫓겨나가지고 자기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SNS 글을 올리고 있는데 트루소셜이라고 그 트루소셜 회사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정책 관련된 발언을 돈 내면은 일찍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장사하고 있어요. 약간 회원 전용이네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보니까 팔란티오 주식 사고 대통령인데도 여전히 주식 매매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적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런 대통령이 뭐 늦게 말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약간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저도 동감해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교부는 왜 있고 주미대사는 왜 있습니까? 휴민트는 왜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정상적인 루트로 얻기 어려울 때 그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과의 휴민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내고 미리미리 대응하라고 있는 게 정부 외교관인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도 못 하고 있고 미 정부도 못 하고 있다. 아니 남들이 못 한다 우리도 못 하는 게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 맞는데 지금 예. 그렇게 하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먼저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지난번에도 트루스 소셜 돈 내고 받으라고요. 돈을 저희가 그것도 방법이네. 야, 이게. 아니 그때 또 웃긴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랑 다카이치 총리랑 그때 회담할 때 아니 왜 이란 공격하는 거 왜 일본 또 우리 그 미일 동맹이 되게 중요한 나라인데 왜 동맹국한테 안 알려줬냐고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기자한테 너네도 진주만 할 때 우리 기습하지 않았냐고 그러신 분이다. 네. 왜 알려줘야 되냐? 참 재밌는 거죠. 사람이에요. 네.
참 알겠습니다. 예. 재밌지만 중요한 사람이죠. 예, 어쨌든 예.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다. 예. 나라라님께서 예, 부동산이 불로소득인가요? 예, 그거 구입하는 돈은 이미 소득세를 냈거나 증여세를 낸 거고요. 누가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가격 올라가서 팔아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거를 또 징벌한다니 참 열받습니다. 예. 아, 자영업자와 서민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많이 다른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은 다른 건 좋은데요. 펫버스 얘기하고 고시원 얘기하면 됩니까? 그게 부동산 정책이에요 지금? 아유 정말 너무들 합니다 진짜. 재밌는 그냥 에피소드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에피소드라뇨. 아니 삼선위원회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내놓고요. 그 다음에 고시원 이야기는 국토부에서 내놓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저희 같은 패널이 나와가지고 장난 삼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뭘 기대를 합니까? 김성현 최고가 지금 이 황 의원님 지역구에 이제 내가 그 얘기를 그래 할까요? 확 내려와. 그랬구나. 아 지역구가 거기구나. 양천구.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버스 갖다 놓고 살아볼게. 야 양천구는 황희보다는 김성렬이다. 그쵸, 라고 그쵸. 본인 어필을 하는 시간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도시가스님께서 국가의 안보가 1순위가 안보입니다. 그 안보를 박살낸 게 민주당이죠. 거기를 비호하는 건 매국노죠. 라고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